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 성장 시대를 열 수도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이른바 비법조인 출신 문민지휘부로 구성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셈입니다.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엔 대검 검찰개혁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최근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대 대표를 지내는 등 참여형 법학자로 평가받습니다. 학자로서 칼럼을 통해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칼럼에선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간의 경험을 기초로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개혁에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준용 씨 체육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자택에서 칩거하면서 측근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으며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했지만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직접 구두 표명에 나서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인 그제 사건 개요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통역에 들어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거창한데. 예, 지금 방송이 나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날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물안 개구리, 지하실 개구리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미국으로부터 미국 거지 한 번을 다시 모셨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 찌라시 같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민중에서 우리 국제관계 국제전문기자 우리 김원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분에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에 우리가 미군 관련한 것도 많이 들었고 세월호도 많이 들었고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고정. 예.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전에 이제 어떤 사안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주류 언론들이 거의 안 다루고 있는 문제들. 지금 미군 오산 기지 여기에 대공 레이더가 설치가 돼서 예. 주민들이 민원 제기 막 하고 난리가 났다. 예. 그러면서 레이더 근처에서 센서 등이 오작동하고 예. 뭐 에어컨 등이 작동 안 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증거를 잡았어요? 예, 그게 이제 이 레이더 대공 레이더가 한 3월 말에 뭐 기습적으로 설치된 것 같고요. 4월부터 작동을 한 것 같은데 사이즈가 얼마나인데 이게 기습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우리 보통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에 이렇게 차량형 이동형입니다. 트레일러에 딱 접고 쫙 펼쳐서 360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안테나가. 예. 사드 레이더랑 비슷한 구조네요. 사드는 이제 좀 비슷하지만 사드는 이렇게 펼쳐가지고 약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 얘는 그냥 360도로 이렇게 뱅글뱅글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소리가 굉장히 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 빌라 한 10m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m밖에 안 돼요? 예, 사실 참 주한미군이 참 정신없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10m, 20m 아니고 그래서 소리가 나고 이러다가 이제 5월 달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제 조금 보도도 약간 이제 여러 매체에 조금씩은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제보를 받고 거기 사는 임산부 주민한테 제가 그 전날 찍은 거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깜짝 놀란 게 그게 아마 역사상 유일한 아마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뭐 임산부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요. 나중에 물론 다 사실로 확인.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자동차가 경적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이제 누가 건드리면 이런 거는 뭐 그때 안 잡으면 소리 외에는 못 잡으니까. 근데 밤에 그 복도가 그 빌라가 한 4개 동 앞에 1개 동 5개 동 있는데 복도에 생수등이 그냥 오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8시에 가만히 촬영한 동영상을 보니까 귀신같이 아주 오작동을 해요. 이게 뭐 순서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 2층 3층이 켜졌다가 2층 꺼졌다가 뭐 4층 켜졌다가 뭐 이렇게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보도를 한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새날이 되니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격은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인가 이래가지고 보도에 조금 썼지만 여기는 확 까발려야 되니까 주한미군에 그냥 전화하고 국방부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당신네들 한미관계 박살낼 일이 있냐? 일부러 그랬느냐? 뭐 정신 나갔느냐? 뭔 대공 레이더를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설치하느냐? 그런데 이제 뭐 주한미군 측에서는 우스운 게 또 오사단은 자기네들도 잘 몰랐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참 짚어야 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 해병대에서 한 거고 거긴 또 본부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명령을 해갖고 뭐 일단 기지는 우리가 공유한 거니까 뭐 마음대로 이래 한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산 뭐 51 비행단 그다음에 7 공군사령부 이런 데가 태평양 사령부 직접 명령을 받아요. 그런 우리 참 비극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도를 내고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기 뭐냐 하면 뭐가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뭐 대학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게 EMI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우선 사드도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환경 평가할 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렉트릭 메가노트 뭐 인터퍼런트 전자파 간섭 쉽게 말하면 옆에 이제 전자기기가 있으면 다른 전자기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검증을 나름대로 다 받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들마다 자세히 보시면 EMI 검증이라고. 근데 이거 군사 기밀이니까 저거들이 만든 거니까 로키드 마틴에서 그런 거 안 받았겠죠. 마음대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또 뭐 EMF라고 이렇게 전자파도 이렇게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건 또 뭐였냐면 제가 기사를 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국방부를 했느냐면 이 부부들이 임신 냉장고를 뭐 L전자 신형을 샀는데 작동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사가 새 거를 또 갖고 왔는데 또 작동을 안 하고. 그 기사가 이 레이더를 쳐다보더니만 원인을 알았다고 깜짝 그러더래. 그래서 그 앞동에 작년에 산 신형인데 작년엔 잘 돌았는데 레이더 설치하고 딱 안 돌더래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서 이제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주한미군이 인정. 철거하자마자 잘 돈납니다. 지금 에어컨이. 확실한 범위 맞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레이더가 주변에 전자기기 장애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만약에 심장 박동기 담부는 큰일 납니다. 만약에 멈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주도 그렇고 이건 실화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과라기보다도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게 한번 사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라이프 동그란 원형 이 레이더가 아니에요. 네. 파리테처럼 쫙 펼쳐져 있는 직사각형의 돛처럼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크기가 15m에 10m. 그렇습니다. 그 예. 정도 사이즈의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대공용으로 안테나에서 이걸 전자파를 그냥 막 쏴댄 건데 주택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10m 거리였다는 거지. 그건 전자레인지로 튀긴 거야 사람을. 야, 설치된 기간이 얼마나 정도 돼요? 정확한 건 이제 뭐 주한미군은 알겠지만 일단 주민들은 4월 초부터 이제 저희가 기사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어제죠. 정확히 월요일 오전에 이제 이 철거했으니까 뭐 건 한 4월, 5월, 6월 한 2달 한 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설치 일자는 정확한 모르지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군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 잠깐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무인기 이야기인데. 아,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무기지. 이제 정리할게요. 북한의 무인기가 성주를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강원도 인제에서 떨어져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예. 국방부가 지금 무인기를 갖다 놓고 북한제 맞지 하고 검증까지 했는데 그 무인기가 발견된 게 최근이 아니고 5월 초였다고 해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은 무인기를 날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 무인기는 북한제일 가능성은 100%다.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성주를 촬영하고 돌아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현재 국방부 장관 후보자만 있지 국방부 장관이 바뀐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국방부 자체가 뭔가 사드의 용도로 예. 그 무인기를 굉장히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해봤어요. 예, 예.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가 오마이뉴스 5년을 이렇게 시민 기자를 국제관계 미국에서 하다가요. 지금 민중의 소리 이번 달 만 3년째인데 첫 번째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게 오마이뉴스에 안 하고 바로 스모킹건을 잡았다고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이 기억나시지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중의 소리에 제가 기고를 그때는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소속된 기자가 기고를 한 게 스모킹건은 아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판 내놔라. 그 486 기판인데 중국제에서 수입했다는데 그 기판에 보면 우리나라 뭐 못한다다 미국에서 한 10명이 왔대요.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그게 뭐 명령책에 다 있고 롬이란 장치인데 그까지 다 공개 안 하더라도 기판 한번 내놔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긴 얘기는 많지만 요번에 제가 국방부 모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기판도 좀 공개하고 그러니까. 참 대단히 발전인데 참 500km 정도 운행했는데 제가 세나에도 한 방송하셨던데 좀 공개적으로 해라. 그렇게만 제가 이제 요즘 하도 국방 관련 진짜 그렇게 했는데 드릴 얘기 많죠. 드릴 얘기 많는데 북한에 무인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무인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IT 쪽도 많이 경영도 했고 사실은 인터넷 제가 보안 관련 경영도 했고 이러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다. 그 조그마한 게 500km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우리도 무인기 있고 북한도 무인기 있는데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성주까지 와서 좌표 다 찍고 다시 올라가서 가다가 추락한다? 그럼 북한이 이제 매일 한 20대씩 날리겠죠. 우리 모르니까. 수차례 추락하고 수차례 많이 찍어 가야죠. 왜냐하면 이거 뭐 우연히 하나 잡힌 거라면서요. 우리 대공망 없고. 참 뭐라고 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전에 주운 거를 왜 사드 배치 논란이 일고 있을 시점에서 그걸 공개했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권이 바뀌었고 국방부 장관은 내려가 있지 않더라도 청와대라든지 정권 바뀐 어떤 주체 쪽에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랄까 그런 동기는 없는 건가요? 뭐 국제관계라 제가 국내 문제 언급하기가 저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기사를 보고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까지도 저희가 좀 이따가 한미 정상회담 논의하겠지만 기존의 보수 언론 좋은 말로 보수 언론 뭐 극보수라까지는 안 할게요. 뭐 이런데 그 흐름을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루에 2건, 3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미국 가서 발언했다, 뭐 확 뒤졌고 갑자기 뭐 어제 같은 말씀드린 뭐 미국이 뭐 우리가 사드를 빨리 안 하니까 제점 뭐 대공 미사일을 군산에 배치했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여론 이렇게 왜곡에 휘잡고 간다 아닙니까? 이런 게 참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사드 배치 보고 누락이랑 비슷한 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기존에 있던 국방부에 있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성주까지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하필이면 사드 문제가 할 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보고 누락 사건만큼이나 엄중한 사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할 일은 그게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면 만약에 다 일단 100% 맞다면 매일 한 20, 30대씩 날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 모른다면서요. 뭐 10대만 하더라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아니 그리고 사드는 성주에서 관광 코스래요. 내려다보면 보이는데 그거를 굳이 찍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는 그 무인기가
탄저균을 싣고 오게 되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도대체 그 엔진에 연료는 도대체 어디다 실은 거냐? 연료통이 없지 않냐? 500km 날아가는. 그랬더니 공중급유소를 지금 또 유포를 하고 있죠. 뭐 천안함 인간 어레설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 조직법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인 그제 사건 개요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통역에 들어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거창한데. 예. 지금 방송이 나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날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물안 개구리, 지하실 개구리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미국으로부터 미국 거지 한 번을 다시 모셨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 찌라시 같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민중에서 우리 국제관계 국제전문기자 우리 김원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분에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에 우리가 미군 관련한 것도 많이 들었고 세월호도 많이 들었고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고정. 예. 근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에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준용 씨 체육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자택에서 칩거하면서 측근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으며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했지만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직접 구두 표명에 나서는 방안. 말씀입니다.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엔 대검 검찰개혁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최근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대 대표를 지내는 등 참여형 법학자로 평가받습니다. 학자로서 칼럼을 통해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칼럼에선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간의 경험을 기초로 검찰개혁과 다시 3% 성장 시대를 열 수도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이른바 비법조인 출신 문민지휘부로 구성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